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러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부터 또 대표님과 새롭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김덕호 대표님과 나눠볼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급증, 방산주의 질주가 지속될까입니다. 안보를 위해서 세계 각국이 힘쓰고 있습니다.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국방비가 3천조 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글로벌 방위비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일단 이제 뭐 글로벌 방위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해서 먼저는 유럽 지역에서의 재무장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나토가 실제로 국방비가 지금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 나토 국방비는 약 1조 3천억 불 정도의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규모가 엄청 크구나, 이게 땡이 아니라 그러니까 GDP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국방비를 얼마나 지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쪽에 대해서는 왜 이 유럽이 계속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냐면은 과거에 이제 크림 전쟁 때문에 그랬었죠. 크림반도에 대해서 러시아가 대적으로 침공을 했었고, 이 당시에도 서방 국가는 사실 위안부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6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짧다라는 입장보다도 소련으로부터 이탈된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사실 친러 성향의 인사들이 대통령을 집권을 오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선 출신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특히 이제 러시아의 어떤 일종의 어떤 대척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전쟁이 확대가 된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크림반도 때 당시에도 이제 침공이 왔을 때 사실상 서방 국가들의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저거 내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얘기하니까 미국이 막 대만 침공하지 마라, 너 대만 침공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중국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의 중국 너희 인정했잖아. 이건 내전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연하게 국가적인 지위가 두 개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사실 크림반도 전쟁이 나왔을 때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결국에는 친러서야 돌아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 그때 이 기회를 보고 나서 어떤 걱정을 했었느냐. 폴란드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바로 국경을 맞닿고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 유럽 회원, 그러니까 EU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다시 한번 러시아가 또 침공한다 얘기가 됐던 게 22년도에 비로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서방 국가들도 부랴부랴 재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GDP 대비 국방비를 2%를 초과한 나토의 가입 국가는 세 곳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그리스입니다. 네. 참고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국가 거의 부도 상태까지 갔었죠. 자, 그러면 국가 부도 상태까지 가면서 겨우 허덕이고 있는 동안에도 국방비를 2% 이상을 높게 했다는 거는 다른 프랑스나 프랑스, 영국, 독일에 비하면은 전쟁 위협이라든가 어떤 지리적인 어떤 약점들이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터키랑 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경 문제 때문에 여전히 국방비를 축소할 수가 없었던 만큼 당시에는 실제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무려 23개국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네.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재무장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네, 엄청 늘어났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광산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유럽이 자국의 재무장을 하는 건 좋지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기를 많이 살 수 있는 빌미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원래 유럽의 방산의 강자는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네. 프랑스와 독일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재밌는 기업들이 많아요. 자, 지금 최근에 독일도 재무장을 강화를 하면서 뭐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연간 포탄 생산이 약 70만 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무려 110만 발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 최종 26년, 27년도까지는 무려 300만까지도 만들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허황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회사는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명품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히틀러의 전기톱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 MG42 기관총도 만들었고요.
티거 탱크에 탑재되는 88 플랫 대공포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런 굉장히 강한 제품들을 갖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의 차륜형 자주포를 납품을 했었던 이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여기 이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레오파드 전차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명품 전차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레오파드2 전차를 만들었고, 또 PGH-2000 자주포를 만드는 굉장히 뛰어난 군수 기업들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또 있습니다. 프랑스는 MBDA겠습니다. 엔비디아 아닙니다. MBDA라고 하는 약자로 쓰여 있는데, 이 회사 뭐 하느냐? 미스트랄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맨페즈, 그러니까 대인 방공 대공화기를 갖고 있는 보병용 대공화기를 만드는 미스트랄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네이벌 그룹이라고 해서 또 해군도 굉장히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특히 이제 샤를드골 항모라든가 아니면 바라쿠다 잠수함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이 회사들을 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 기업들을 통해서 무기나 자국 부품이나 탄을 굉장히 조달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러니하죠. 2차 세계대전 때 당시에 엄청난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만들었던 그 독일 기업으로부터 실제로 전쟁 이후에 감정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이걸 쓰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결국은 이 유럽 내에서의 카르텔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이 이걸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유럽의 이런 카르텔을 깨는 걸 굉장히 원했었는데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번 세게 맞은 적이 있었죠. 호주에서 바라쿠다의 어택급 잠수함을 실제로 수출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이 바라쿠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핵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 핵잠함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몇 개 국가가 있는데 프랑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호주에서 당시에 이제 반발이 났던 게 뭐냐면 우리는 핵무장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비핵화된 바라쿠다 잠수함을 수출하는 걸로 계약이 다 끝나고 건조까지 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이랑 영국이 끼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가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이거 다 묻어내라. 너희 때문에 다 만들이 뭐 하는 짓이냐 라면서 엄청 싸웠죠. 그만큼 미국과 그리고 유럽 간에서도 방산기업끼리 충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실제로 이 방위비가 증액이 되면서 네. 어디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나 봤더니 유럽 방산기업들은 주가가 뭐 최대는 뭐 400%가 넘게 상승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미국 방산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50% 상승한 게 겨우 됐을 정도로 그렇게 큰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게 단점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각국의 국방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 수주 현황을 살펴보자면 기술력을 앞세워서 K방산이 세계 각국으로 진군하고 있잖아요. 수주 현황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물론 이제 방산 실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 4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G 넥스원, 그리고 네. 한국항공우주 이런 이제 대형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지금 2분기 말 기준,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총 수주를 했던 금액을 보면은 91조 정도를 수주를 한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30조 가져갔고요. 네. 현대 로템이 이번에 이제 K2 전차 이제 신형 모델 납품까지도 기대가 되면서 2차 수주까지 기대를 해보면 약 18조 정도. 그리고 LG 넥스원이 19조, KIA가 23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아마 제가 이 올해 초부터도 계속 강조드렸던 것 중 하나가 이 수운법인데 네. 수운법이 수출은행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출은행법의 자본금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우리가 방산 수출한테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무기 수출은 실제로 좀 이게 굉장히 우스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물병이 있어요. 이 물병이 되게 좋다, 인기가 좋다면 그냥 돈 주고 사면 끝이잖아요. 네. 방산 시장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 돈으로 이걸 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팔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또 안 해요. 왜냐하면은 무기는 어느 한 국가에다가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국가의 다른 무기를 수입하는 거를 일종의 암묵적인 룰로 해왔습니다. 네. 그게 방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텔 자체가 굉장히 탄탄했던 원인도 뭐냐면은 결국은 EU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갖고 있는 두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또 독일과 프랑스였다 보니까 실제로 네.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매출이나 수출을 많이 잡고 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이 무기를 사는 대가로 수출에 대한 관세 보복을 많이 피해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EU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실 유럽 연합체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럽 국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감정이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간의 갈등들도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점을 이제 가장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거는 아직도 지금 유럽은 이 카르텔을 아직 쉽게 벗어던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뭐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왔죠. 나토에서 국방비 증액하겠다 얘기가 나왔었고 노르웨이가 국방비를 무려 이제 엄청나게 인상을 하겠다. 여야 상관없이 다 지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서특필이 됐는데 네. 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느 편이 있었을까요? 이거 딱 물어보면 이런 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자, 북유럽 국가 하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있죠.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다 붙어 있으니까 뭐 독일이 유럽 전역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셋 다 뭐 연합국 편일 거다? 아닙니다. 실제로 핀란드는 나치 독일과 협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나치 독일과 협력했던 원인도 뭐냐면은 지금 소련이 지금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있는데 쳐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 도와줘라고 영국, 프랑스한테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도 어떻게 보면 연합군과 같이 공동전선을 펼치면서 독일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소련 침공하는 거를 그냥 쌩까을 했어요.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핀란드도 이때 당시에는 연합군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결과론적으로 전쟁에서도 지고 난 다음에 패전국으로 분류가 됐는데 핀란드가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안 좋죠. 그래서 이 북유럽 국가들과 그리고 특히 이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많은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방의 세력의 대표적인 서구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요. 언젠간 자기의 이득이 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루마니아도 그렇고 뭐 폴란드 그리고 뭐 각종 이제 많은 국가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동유럽권이에요. 네. 동유럽과 북유럽권에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잘 타파하고 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출이 될 것이냐인데 2022년도에 이제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대사가 LIG 넥슨 본사까지 가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왜? 네. 가려고 했었죠. 왜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천공이나 신공 같은 대형 방공무기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항공기가 굉장히 부족하다. 러시아가 항공 폭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막을 자산이 필요하다 했는데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한참 뒤에 지원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걸 가져가려고 했는데 한국은 원칙적으로 살상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아쉽게 돌아갔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근데 이번에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드론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제 방산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죠. 왜냐면 러시아가 지금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서는 이번에 K2 전차 모델을 그대로 따서 이제 드론, 신형 드론을 공개를 하면서 폭파 영상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크라이나에게 이런 협력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만일 이 부분들을 전면 허용을 해버리면 러시아가 북한과의 어떤 협력 관계가 더 밀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방산기업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잘 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네. 물론 지금처럼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카르텔도 깨야 되고 넘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무조건 수출 많이 됐다고 좋아할 상황만은 아니에요. 일례로 K2 전차 튀르키예에다가 K2 전차 수출하게 되면서 이때 K2 전차를 이제 받게 된 이 튀르키예가 이제 자체 생산 기술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알타이 전차로 이름을 바꾸면서 자체 생산 능력까지 갖춰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카타르에 전차 수주전을 할 때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랑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가 둘 다 동시에 경쟁이 입찰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도 나왔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유명한 거. 인도네시아랑 지금 KF-21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기술 탈취 시도하다가 적발됐죠. 네, 이번에 휴민트한테 적발됐는데 개발비 지급도 계속 주겠다 하다가 지금 안 줘서 안 되겠다. 우리 6천억 불이나 달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더 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이런 퍼주기식 수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퍼주기식 수출보다는 아무래도 당장 필요한 물급의 조달을 원했기 때문에 일단 호조는 맞다. 다만 여기서 추가 탄력을 가지게 되려면은 이제 이런 제도적 정비와 그리고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 산업에 대한 육성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수출 호조를 보이기는 했지만 조금은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폴란드에서 동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우리 기업들도 큰 힘을 쏟고 있고요. 또 이번에 폴란드 하면 우리 방산의 큰 손이기도 한데요. 이 전시회의 관전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지, K방산의 또 새로운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이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에서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총 27개 기업으로 사실상 방산 관련해서는 모든 기업이 총출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전선의 바로 뒤에 있어요. 네. 최전방 전선의 바로 뒤에 있는 국가고 그동안의 유럽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메르켈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을 당시에도 노드 스트림 2 저거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침공할 것 같다라고 가장 많이 언급을 했고 반발을 했던 정부가 어떻게 보면 폴란드 정권이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친러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 보니까 자국 육성에는 편했죠. 원자재를 싸게 러시아로부터 조달을 했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 부분들의 문제가 유럽의 평화를 또 깨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산업 전시회 때 가장 특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기존에 판매를 하고 있던 맨페즈 무기, 신궁도 있고, 천궁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어떤 화기들, 그리고 전차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드론, 그리고 이제 무인 장비에 대한 실전 배치 가능성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만들었던 사족보행 로봇, 강아지 로봇 있잖아요. 그걸 네. 실제로 훈련에 배치해서 쓰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게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을지 프리덤 훈련, 우리 말하는 이제 프리덤 실드 훈련 때 내용들을 결과로 이제 미국의 보고서가 올라가게 있는데 이 당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우리나라 군대가 옛날에 6.25 때 정말 열심히 싸우던 군대, 월남전 때 정말 치열하게 싸우던 그 악착 같은 군대가 아니라 지휘관들 눈치만 쳐다만 보고 있는 소위 중위들, 결재만 기다리고 있는 지휘관들, 병력들은 군사 기본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실제로 마일 장비는 너무 구식이라서 자기들이 쓰는 장비랑 겹쳐서 호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수출 쪽에는 굉장히 이슈가 좋아서 이런 기업들 투자한다고 하지만 네. 정작 우리나라 국방 쪽에서는 좀 많이 약해져 있죠. 그래서 실제 수요는 정부가 이런 자금을 들여서 이제 군에 대한 어떤 장비 채시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진다면 더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수출 쪽에만 이슈가 너무 부각이 되어 있고 실제 내수 부분들까지 만들어가기에는 너무도 좀 멀다. 그래서 이번 기대감에서는 이 드론 그리고 무인 장비에 대한 전력 배치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정책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국내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잡힌다라면은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기 수출을 하는 국가 간에 서로 간의 국가에서 서로 간의 무기를 사서 교환하는 식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폴란드로부터 우리나라 정부도 드론을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무인 전쟁,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이 뛰어들어서 전선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방산주의 주가 흐름을 또 살펴보면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련주의 흐름과 함께 또 대표님의 탑픽 종목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여러 종목들이 있죠.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에 이제 저위험 상사탄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56,000원까지 좀 급등했다 빠진 영향은 있지만 지금 S&T 모티브가 사실은 주력 매출은 자동차 부품 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제 S&T 모티브는 방산 사업을 좀 분사를 해서 커버도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올해 4월부터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 이슈가 좀 부각은 안 되고 있지만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자동차 쪽 매출이 좀 급감을 하게 되면서 실적 부담감으로 좀 주가가 조정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눈여겨보시면 되지만 아직은 매매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현대로템 지금 여전히 이제 K2 전차를 이제 계속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현대로템이 K2 전차의 수출도 있지만 미국의 지하철 모델을 또 납품하는 게 또 이슈가 됐어요. 네. 이번에 이제 2028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또 올림픽이 열리죠. 그러니까 이 이슈들까지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은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열차를 좀 활용하는데 현대로템이 좀 선택받으면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발동을 했다. 그라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이 이번에 미국의 해군성과 직접적으로 MRO 사업을 체결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오션이 있기 위해서 독일의 가블러라는 회사와 지금 MRO를 체결한 이후부터 미국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미국은 지금 현재 중국이 2025년에서 27년도 사이에 대만에 대한 공격을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 상황은 어떠냐? 중국은 쥔신이라고 해서 군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교련 훈련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에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군사 훈련을 언제부터 하냐? 원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생 유아까지도 단계를 내리는 거를 계속 지금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쟁 위협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장기 작전을 하는 데는 유지 보수나 정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 쪽에다가 이제 이 MRO 사업을 맡기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접근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호흡을 가다듬으신다면 하나오션도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오션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항상 이제 이런 방산 쪽을 내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풍산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풍산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20만 발 연간 생산량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포착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포탄 생산량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고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사거리 연장탄에 대한 사업 계획, 양산 계획이 지금 이번에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1일 날에 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27년도까지 총 3,700억 규모의 사업비를 이제 확보를 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거리 연장탄에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미국의 어떤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포탄 쐈는데 막 유도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 실제 그런 탄도들이 지금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아직 풍산에서는 이걸 적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탄도 수정 신관 사업 R&D를 이제 33년도까지 총 8,400억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K9 전차가 계속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전용탄으로서 쓰이고 있는 이 사거리 연장탄이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 그래서 저는 풍산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저평가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구리 가격이 이탈되면서 주가가 6월 달에 그리고 7월 달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당장 사기엔 좀 버거운 면은 있어요. 저는 차라리 풍산이 주가가 한 6만 1,000원에서 6만 원대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가 굉장히 좀 깔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독일의 라인메탈도 지금 연간 생산을 늘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과연 풍산이 폴란드 현지화를 하냐 안 하냐, 여기가 이제 이 주가에 대한 향방을 8만 원 선 이상 돌파가 가능한 여부인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 종목 풍산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또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방산주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코노미 클럽 시간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스페셜 원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